어, 51쪽을 보시면 지적 정리 등의 통지가 나오는데요. 이 통지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면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겠죠. 알고 있다면 알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모른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통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는데요. 거기 두 번째 보시면 다만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다만부터 다 밑줄 치시죠.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간신문 이 나쁜 놈들이 자꾸 주간신문으로 출제해요. 이 나쁜 놈들은 대학교 교수님들을 얘기해요. 배가 아파서 저는 나쁜 놈이라고 불러요. 일간신문, 주간신문이 아니라 일간신문.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시군구의 공보. 이 나쁜 놈들이 자꾸 시도의 공부로 출제해요. 시도의 공보가 아니라 시군구의 공보. 그리고 이 나쁜 놈들이 자꾸 또는인데 밑으로 출제합니다. 밑으로 출제해요. 밑. 그래서 51쪽에 의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다만이라는 문구부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이라는 문구부터. 그 다음에 통지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 9가지를 출제합니다. 9가지를 출제해요. 오늘 시험 볼 부분도 두 문제나 제가 넣어놨는데 네. 뭐 낼 게 별로 없어서 나올 게 뻔하니까 네. 통지 대상 9가지를 출제하는데요. 이 9가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우셔요? 네, 저도 못 외워요. 네. 모르는 경우만 통지하겠죠. 안다면 통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소유자 신청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된다면 소유자는 알고 있을 테니까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면 소유자는 알 테니까 통지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면 소유자 모르겠죠? 그때는 통지해야 됩니다. 다시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된다면 소유자는 알고 있을 테니까 별도로 정리한 이후에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신청이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된다면 소유자 모를 테니까 이때는 통지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등록상 정정도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정정됨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다만 예외적으로 10가지 경우에는 소유자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죠. 직권으로 정정한 이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고 했죠. 왜? 모르니까. 맞습니까? 네,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등록하는 경우. 직권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직권 동그라미 지시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등록한 게 아니라 직권으로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 모르겠죠? 통지해야 됩니다. 소유자에게 2번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번 변경, 지번 부여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지번 부여는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순차로 지번을 부여하죠. 여기에 소유자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소유자 모를 테니까 통지해야 돼요. 두 번째,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 부여 지역 전부 일부를 변경하는 게 지번 변경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도 소유자 신청이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지번 부여나 지번 변경은 소유자 신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지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3번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복구하죠. 이때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소유자에게 신청권도 없다고 했죠. 따라서 이때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니까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를 거예요. 통지해 줘야 됩니다. 네 번째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직권 동그라미 치시고요. 직권이니까 통지해야 되겠습니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사후에. 5번 등록상 오류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 여기도 직권 있습니까? 있죠. 직권 동그라미 치시고 신청에 의한 정정이 아니라 직권이에요. 따라서 통지해줘야 됩니다. 6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 지역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지번부여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다고 했죠. 지번부여 지번변경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습니다. 통지해줘야 될 겁니다. 7번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청권은 박탈된다고 했죠. 따라서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없습니다. 통지해줘야 됩니다. 토지 이동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가 토지 소유자의 신청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죠. 4가지 기억나십니까? 외워보자. 첫 번째 대위 신청 4가지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취득,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이 4가지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제3자가 대신 신청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도 소유자는 모를 겁니다. 통지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은 별표는 찌십니다. 등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8번까지와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등기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관할등기관서에 촉탁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보실 거예요. 요거 소유자의 등기 신청입니까? 지적소관청의 등기 촉탁입니까? 지적소관청이죠. 소유자가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모를 겁니다. 통지해 줘야 돼요. 1번부터 9번까지 소유자의 신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걸 좀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지 시기 기억하셔야 되는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 촉탁을 통해서 지적소관청은 변경 등기 했겠죠. 변경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소에서는 등기소에서는 지적소관청에게 변경 등기 완료의 뜻을 통지해 줍니다. 변경 등기 완료가 됐음을 통지해 줘요. 그러면 완료 통지서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로부터 접수하겠죠. 맞습니까? 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이 등기소로부터 접수하지 않겠습니까? 접수를 한 날로부터 긴 거 15일. 등기소에 갔다 와야 되니까 길어야 되겠죠. 15일. 그래서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 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여기서 접수의 주체는 등기소입니까? 지적소관청입니까? 지적소관청. 이것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서 보내온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두 번째는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소 갔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짧은 겁니다. 7일. 등기소 갔다 와야 되는 건 긴 거 15일. 등기소 갔다 올 필요가 없는 것은 짧은 거 7일. 이것도 기산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다시요. 등기소 갔다 와야 되면 좀 시간을 더 줘야 되겠죠. 긴 거 15일. 갔다 올 필요가 없는 것은 짧은 거 7일이에요. 그리고 기산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보내온 등기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이 나와 있는데 등기 촉탁. 여기 지적공부가 있고요.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관리하죠. 등기부는 누가 관리할까요? 등기소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는 2개의 장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여기 등기부도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이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존재할 겁니다. 이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적공부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적공부가 달라졌다면 이것이 달라졌다면 이걸 여기다가 반영해 줘야 되겠죠.
이게 달라졌다면 이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기준이 되니까. 그렇죠. 따라서 등기소는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다가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으니까 달라진 바에 따라서 등기부도 고쳐줘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게 달라졌다면 변경 등기 촉탁할까요? 안 할까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요 경계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면적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죠. 따라서 경계와 좌표가 바뀌어서 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변경 등기 촉탁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요게 바뀌면서 동시에 이것도 바뀌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똑같아요. 그러면 면적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때는 변경 등기를 촉탁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면적이 달라지면 변경 등기 촉탁해야 될 테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변경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거기 의의를 보시면 이 경우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의미가 있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지 않게 되면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등기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죠. 소유자가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국가가 강제로 등기를 해버리면 신청주의에 반하게 돼요. 두 번째는 이 국가가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게 되면 이 수수료를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 되게 열받겠죠. 그래서 징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소유자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지 않고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게 됩니다. 신청주의와 수수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이 변경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신규 등록은 변경 등기 촉탁할 수 있겠습니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예요. 변경 등기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2번은 읽어보시면 될 테고 등기 촉탁 사유가 있는데 이건 간단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 그때는 변경 등기 촉탁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바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재 달라지는구나. 아, 이거는 지번이 달라지는구나. 이건 면적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건 경계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공간정보법의 내용이 점점 익숙해지시면서 이건 저절로 아시게 돼요.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5번을 보십니다. 5번은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죠.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직권 동그라미 지시입니다. 직권으로 정정이 될 때만 변경 등기를 촉탁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질 때는 변경 등기를 촉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는데 출제될 수 있습니다. 출제되면 네, 여러분만 득점하실 거예요. 직권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절차는 읽어보시고 이제 지적 측량을 보겠습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테고요.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됩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인데요.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가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부수적인 정보는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부수적인 정보로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주된 정보인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세 가지 정보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이 될 테고 이 세 가지 정보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됩니다. 측량을 통해서 수집되는 정확한 정보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측량을 통해서 경계와 좌표값이 수집이 됩니다. 측량을 통해서 경계와 좌표값이 수집이 돼야지만
수집된 경계를 가지고 전자면적 측정기를 통해서 면적을 측정해낼 수가 있고 좌표값이 있어야지만 좌표면적 계산법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해낼 수가 있어요. 여하간 이게 있어야지만 면적을 측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하죠. 그래서 면적도 결국은 측량을 통해서 수집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공시를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위해서는 면적경계 좌표값이 수집되죠. 수집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측량. 이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측량, 지적 측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경계 좌표값은 정밀하게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면적경계 좌표, 토지 정보죠. 토지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이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지적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됐다면 이제 지적공부에 면적경계 좌표값이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경계 좌표값을 지표면 위에 복원할 때도 정확하게 복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복원할 때도 측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면적경계 좌표값은 토지 정보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복원할 때 하는 측량도 지적 측량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등록, 정확하게 복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때 이 복원할 때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데요. 이 특징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복원 단계의 측량은 몇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반드시 동일한 측량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같은 방법을 써야 돼요. 다른 방법을 쓰게 되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맞는지 보죠.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전자평판 측량의 방법을 써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원 단계에서는 더욱 정밀한 측량 방법인 경위의 측량 방법을 사용해서 복원할 수 있다. OX? X가 됩니다. 왜요? 같은 측량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정밀한 측량 방법을 사용해서 복원을 하게 되면 원래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복원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같은 측량 방법을 써야 된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등록을 하는 것은 그 면적경계 좌표값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할 목적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공시해야 돼야 되는 정보는 정확한 정보여야 되죠. 그래서 이건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검사 측량을 거쳐야 됩니다. 등록할 때는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요. 이 검사 측량은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인데요.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합니다. 공시 목적으로 할 때는 정확하게 공시돼야 되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 측량까지 한 다음에 등록하고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면적경계 좌표값을 토지 위에 복원할 때는 보통은 인접토지와의 경계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복원을 합니다. 이거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원 단계는. 그러면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 측량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등록할 때는 검사 측량을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복원할 때는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습니다. 복원할 때는 검사 측량까지 거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될 듯 말 듯은 할까요? 그것도 안 되세요. 공시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검사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원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인접토지와 경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 경계를 복원하는 겁니다. 이때는 국가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검사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지적 공부에 도면에 경계가 그려졌습니다. 그 경계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서 대장에 등록하죠. 맞습니까? 도면과 대장의 경계 면적 좌표를 등록하죠. 등록하는 게 바로 지적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한 다음에 요게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 공부에서 변화가 없죠. 그러면 복원을 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복원할 때는 지적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이 토지 위에 복원이 된 다음에 지적 공부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복원 단계의 경우에는 지적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실까요? 네, 워낙 어려운 거 하는 거라서. 네 번째, 이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면적이 등록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한 다음에 면적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복원할 때도 면적 측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 좀 기억해 두십니다. 복원 단계의 측량 4가지 특징. 첫 번째, 등록할 때와 같은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두 번째,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 지적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네 번째, 면적 측정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에 오류가 있다면 고친 다음에 복원해야 되겠죠. 그때는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예외예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원칙은 면적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복원할 때. 이때 복원 단계의 측량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2가지 뭐가 있죠? 첫 번째, 경계 복원 측량. 이건 복원 단계의 측량입니다. 두 번째, 지적 현황 측량. 이것도 복원 단계의 측량이에요. 그럼 이 2개의 측량은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겁니다. 즉,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첫 번째, 등록할 때와 같은 측량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 면적 측정, 지적 정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 왜 복원 단계 측량인지를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여기 토지가 존재합니다.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요.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소유자 갑입니다. 여기는 101번지 토지고 소유자 을이에요.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측량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이 경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여기에 복원되면 되겠죠.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간정보법,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 이때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공간정보법이 먼저 적용이 돼요. 즉 도면 위의 경계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기다가 복원을 시켜보면 분쟁이 해결되겠죠. 이게 우선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여기다가 복원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측량?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도면 위의 경계를 지표상에 다시 복원하는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여기에 토지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됐겠죠. 여기는 100번지 토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고요. 소유자는 갑, 소유자는 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등록된 상태예요. 100번지, 101번지. 그리고 경계도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때 이 100번지 토지 위에는 이런 커다란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01번지 토지 위에도 이렇게 작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지표면 위에 있는 지상 건축물이 있죠. 이 지상 건축물들을 이 도면 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이 건축물들을 여기다가 그려놓고자 합니다. 이 지상 건축물의 위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이걸 여기다 그려놓고자 해요. 그려놓는 방법은 먼저 이 부분이 복원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복원이 됩니다. 복원을 한 다음에 이 위치 관계를
확인합니다. 위치 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이게 1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기에 3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 관계가 1대3 비율로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그려 넣어요. 그리고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이 건물은 3배 되는 거리에 그려 놓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도면상의 경계와 지상 건축물의 관계를, 위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려 넣어야 되는데, 그려 넣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량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일단 복원이 돼야 돼요. 경계를 복원시켜야 되겠죠. 이 복원하는 측량을 해서 이걸 복원을 시킵니다. 두 번째, 이 위치 관계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위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한 거리 측량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 측량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다 그려 넣는 겁니다. 이 측량의 이름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불러요. 이 지적 현황 측량은 두 가지 측량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경계 복원, 위치 관계 확인. 이 두 단계의 측량으로 구성되는 게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 현황 측량은 경계가 복원되고 있죠. 따라서 복원 단계의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경계 복원, 지적 현황 측량은 대단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측량입니다. 요거 자체로 출제를 합니다. 요게.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우리가 측량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측량하느냐면 이 토지를 도면 위에 그려놓고자 합니다. 도면 위에 그려놓고 싶어요. 이 토지를. 이게 100번지 토지인데요. 이 100번지 토지를 도면 위에 그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측량 기구를 이 토지 주변에 설치합니다. 아무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하나 선택해서 기준점 위에다가 여기다가 측량 기구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보통은 현재 전자평판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전자평판을 보통 이 기준점 위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측량기구 옆에는 이렇게 측량기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관측을 통해서 여기다 그려놓고자 해요. 그런데 이 거리가 한 30m, 40m 떨어져 있다면 이 100번지 토지와 이 주변 토지를 이 기술자는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담장도 없다면. 거리가 한 30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변 토지들과 이 100번지 토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점에다가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경계점이라고 불러요. 지상경계점 위에다가 표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표지를 설치해요. 예전에 2번 했어요. 표지가 설치가 되면 이제 100번지 토지와 주변 토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측량 기구를 통해서 관측합니다. 이렇게 관측을 해요.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 관측이 이루어지면 이 각도가 구해집니다. 이 각도를 세타라고 부르는데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삼각함수라고 불러요.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과 요것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요게 구해지면 여기다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 넣어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려 넣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그려 넣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렇게 그려 넣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려지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아직까지 안 어렵죠? 네, 이 모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각형. 삼각형을 이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삼각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삼각측량.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렸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렸는데요. 이 지역은 문경 지역입니다. 제 노후를 여기서 나중에 문경으로 갈 거예요. 저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내 와이프랑 다 얘기돼 있습니다. 저만 가고 와이프는 서울에서 돈 벌고 네, 그렇게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보내주면 나는 만족한다. 200만 보내달라. 이렇게 돼. 같이 갈 생각은 없어요.
돈이 있어가 살지 않겠습니까? 땅 파서 살 수는 없죠. 그 힘들잖아요. 놀고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돈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네. 장가를 잘 간 것 같아요. 네. 남자분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사는 게 로망 아닙니까? 근데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들죠. 네, 저는 네, 먹고 살 게 마련됐습니다. 네.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측량해야 되는데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준점 중에서 여기에 기준점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점의 이름은 원점이라는 기준점입니다. 모든 기준점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기준점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습니다. 원점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이 원점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동해 원점, 중부 원점, 서부 원점, 중부 원점, 이런 원점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다 폐지가 되고 원점 하나만 있어요. 지금은 여기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네?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 안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 안에 원점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원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준점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점의 이름을 지적삼각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삼각점은 토지 정보를 수집하는 삼각 측량의 기준점이란 뜻이고요. 이 지적삼각점은 보통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토지와 가장 근처에 있는 게 한 2km 정도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2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안 보여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이 기준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 지적삼각점보다 좀 더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의 이름은 지적삼각보조점이라는 기준점입니다. 이 지적삼각 보조점은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 측량의 보조가 되는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보통 1에서 3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에서 3km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1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방해하는 물건도 있겠죠. 건물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갖고는 측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죠. 또 다른 기준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의 이름은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기준점이라고 해서 지적도근점이라고 부릅니다. 근자는 뿌리 근자를 써요. 그러면 이 지적도근점은 50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측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까워졌으니까. 특히 지금 측량기구는 망원 렌즈까지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측량에 들어가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기준점이라고 얘기하죠. 지적기준점. 그래서 이 지적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세 가지 기준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점도 설치할 때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기준점을 설치할 때도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 삼각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삼각점 측량, 이걸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삼각보조점 측량, 이걸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도근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이것도 생략해요. 그래서 지적삼각 측량, 지적삼각보조 측량, 지적도근 측량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측량을 지적 측량의 가장 기초가 되는 측량이라고 해서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을 토지의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세부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 측량은. 그래서 지적 측량은 세부 측량과 기초 측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책을 좀 보겠습니다.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나와 있고요. 지적 기준점 측량의 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적 기준점 측량이 바로 기초 측량이에요. 이 기초 측량은 이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세부 측량도 보통은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지적측량 절차는 거기 4가지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측량은 요거. 반드시 안 지켜도 되는 건 요거. 그래서 보통 지적측량은 그 4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게 돼요.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지적측량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할 테고, 준비까지 다 끝났다면 이제 현장에 가야 되겠죠. 현지 답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현장에 갔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네? 현장에 갔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준점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점이 선택이 돼야지만 그 위에 측량기구 설치할 수 있죠. 기준점을 선택한다. 이걸 뭐로 부를까요? 선점. 선택한다. 기준점. 기준점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기준점이 선택이 됐다면 이제 토지를 관측해야 되는데, 토지를 관측해서 보니까 이 토지와 주변 토지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주변 토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경계점 표지를 만드는 거 뭡니까? 조표. 만들죠.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계점 표지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측량기구를 이용해서 관측하겠죠. 관측을 할 겁니다. 관측이 되면 이제 각도가 구해집니다. 이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이 되면 계산치가 나오겠죠. 그 계산치를 가지고 표로 작성하게 돼요. 이걸 성과표 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보죠.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할 테고, 준비가 다 끝나면 현장에 가겠죠. 현지 답사할 겁니다. 현장에 가서 기준점을 선택해야 되고, 기준점이 선택이 됐다면 이제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조표. 경계점 표지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측량기구를 통해서 경계점 표지를 관측할 겁니다. 관측이 이루어지면 각도가 나오죠. 각도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이 이루어지면 수치가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표로 작성하는데 이를 성과표 작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그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그런데 외워도 되죠. 어떻게 외웠습니까? 개, 준, 답, 선, 조, 간, 개, 서. 이렇게 외운 거 기억나십니까? 네. 개준답, 선조, 관계성.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 다음에 검사 측량. 거기 셋째 줄 보시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검사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 나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을 보시면 지적 측량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5번이 나와 있죠.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5번.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측량.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지적 현황 측량. 그렇죠. 이 지적 현황 측량은 2가지 단계의 측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경계를 일단 복원시켜야 되고, 경계가 복원이 되면 복원된 경계와 지상 건축물 간의 위치 관계가 측량돼야 되죠. 그 2가지 측량으로 구성된 게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단독으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까요?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일단 경계가 복원돼야 되고, 복원된 경계를 가지고 지상 건축물 간의 위치 관계가 구해져야 되고, 구해지면 이제 도면 위에 그려놓을 수 있죠. 그려놓게 되면 도면의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가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 꼭 외워두십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는 둘이 존재하는데요. 지적 측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죠. 이때 지적 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누군가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니까. 그런데 지적 측량 업자는
지적측량업자는 반드시 지적측량업을 등록해야지만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등록합니까?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다른 측량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요. 하지만 지적측량만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우측을 보시면 우측이 아니라 54쪽 맨 아래 보시면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나와 있습니까? 업무범위. 이 업무범위를 좀 외워두십니다. 이거는 출제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한 5%는 있는 것 같아요. 5%는 될 것 같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5% 정도 되면 공부해야 되겠죠. 다 맞아야 되니까. 네, 다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55쪽을 보시면 성실 의무 손해배상 책임. 이건 5%에 조금 미달돼요. 5%에 조금 미달되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겠습니다. 지적측량 절차. 이거 프린트 피죠? 프린트 피십니다. 지적측량 절차가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먼저, 근데 괜찮아요. 네, 이따가 치우면 되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 지적측량 절차가 시험과 관련해서 측량에서 가장 중요해요. 먼저, 측량을 의뢰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의뢰인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텐데요. 지적측량 수행자는 둘이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 둘이 있죠. 지적측량업자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지적측량업을 등록한다고 했죠. 이때 의뢰인은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텐데요. 첫 번째, 수수료 내야 되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을 테니까 수수료 내야 됩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 측량은 의뢰가 불가능해요. 검사 측량은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이에요. 즉 지적소관청이 대부분 검사 측량을 하고 시도지사가 일부 검사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이라서 수행자에게 의뢰해봤자 수행자는 절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받아주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지적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 제조사 측량은 이거는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이유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처리되는 측량이기 때문에 개인이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닙니다. 검사 측량은 수행자가 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니어서 의뢰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제조사 측량은 개인이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니어서 의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어떻게 수행할지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합니다.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그리고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지적소관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그리고 그 다음 날. 의뢰를 받은 다음 날. 기억해 두시고요.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한 다음에 지적측량을 실시할 텐데요. 이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간이에요. 이유는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이 될 테고 그래서 보통 이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기간에 대해서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합의 업무라고 부르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사용하고 합의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합의 기간이 20일이라고 한다면 측량 기간은 며칠 걸립니까? 15일. 검사 기간은 5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수행자와 이 의뢰인 사이에 기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일반 업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합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기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지금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측량할 때 의뢰인과 수행자 간의 기간의 합의가 있을 수가 있죠. 합의가 있다면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사용할 텐데요. 합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 토지를 측량하는 기간 5일 딱 정해놓고요. 이 토지를 검사하는 기간
4일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를 일반 업무라고 불러요.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토지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그 기준점 위에 측량 기구를 설치해서 관측을 통해서 측량할 수 있죠. 그런데 기준점이 없다든지 기준점의 개수가 너무 작으면 측량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때는 측량을 거절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점이 없다든지 부족할 때는 기준점을 주변에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누가? 수행자가. 기준점을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설치할 때 시간이 걸립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설치하는 기간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준점이 설치가 됐다면 제대로 설치됐는지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점 검사 기간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 기준점 기준점 설치는 하루에 4점 정도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기준점 검사도 보통 하루에 4점 정도를 검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을 여기 더해줍니다. 이 기간에 4일을 더해줘요. 15점까지는. 하루에 4점 정도 설치할 수 있고 하루에 4점 정도 검사할 수 있으니까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을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에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4점마다 며칠 더 걸리겠습니까? 하루. 왜요? 하루에 4점 정도 설치할 수 있고 하루에 4점 정도 검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4점 설치할 때마다 여기다가 하루씩을 가산해 주는 겁니다. 4점 설치할 때마다 하루씩을 가산해 주게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되셔요? 안 되셔요? 되시죠? 네. 그러면 기준점이 15점이니까 16, 17, 17점 정도 설치한다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설치하는 기간이 5일 정도 걸리죠? 그러면 여기다가 5일을 더해주는 겁니다. 측량 기간은 며칠 걸리겠습니까? 10일. 되셨죠? 그러면 17점을 설치했다면 17점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검사도 이거예요. 4일 하루. 그럼 며칠 걸리겠습니까? 17점 검사해야 되니까 5일 플러스 하루니까 며칠 여기다 더해줘야 됩니까? 5일. 총 검사 기간은 며칠이 됩니까? 9일. 총 검사 기간은 며칠 됩니까? 9일. 기준점이 여기가 17이니까 16, 17, 18, 19 여기 19점 되겠죠? 20, 21. 21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총 설치 기간은 며칠이 걸립니까? 4일, 하루니까 총 설치 기간 며칠 걸립니까? 6일. 그 다음에 기준점 설치했다면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검사 기간 며칠 걸리겠습니까? 4일, 하루니까 며칠? 6일. 그러면 총 측량 기간은 며칠입니까? 11일. 총 검사 기간은 10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기간이 결정이 돼요. 이를 일반 업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책을 보죠. 책 말고 프린트를 보시면 일반 업무는 토지의 측량 기간 며칠? 5일. 토지의 검사 기간 며칠? 4일. 그런데 토지 주변에 기준점을 설치해야 된다면 15점까지는 며칠을 가산해 준다고요? 하루. 그래서 이하 기억하셔야 되고요. 15점을 초과할 때는 초과 기억하셔야 되죠. 초과할 때는 매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이거 일반 업무, 합의 업무 숫자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건 수학도 아니라 산수인데. 그렇죠? 네, 이따가 많이 보실 거예요, 문제를. 그 다음에 측량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성과를 결정해야 되겠죠. 성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 측량을 원칙적으로 거친다고 그랬죠. 검사 측량까지 다 거치게 되면 성과가 결정이 될 테고, 성과가 결정이 됐다면 성과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교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실 거냐면 57쪽의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보실 건데요. 적부심사 프린트 보겠습니다. 프린트 15쪽에 있죠. 네, 15쪽을 보십니다. 예전에 제가 2번이나 판사했던 거예요. 그림이 똑같죠? 판사한 거랑. 네. 보시면
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세 시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적측량 수행자는 둘이 존재합니다. 누굽니까? 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 이 둘을 지적측량 수행자로 불렀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은 보통 인접토지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자 이러한 자들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적부심사는 누구에게 청구한다고 했죠?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 했습니까?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두 개의 문구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시도지사에게 청구서가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할 때고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동안 심의하고 의결을 할 겁니다.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그때 의결이 이루어지겠죠. 또한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할 때고 지체 없이 송부가 이루어지면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누구에게 통지한다고 했습니까?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고 했죠.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겁니다. 통지를 할 때는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다시요. 7일 이내에 통지할 때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90일 동안 고민할 겁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테고 다시 한번 청구할 수도 있겠죠.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그러면 다시 한번 청구하는 것은 재심사 청구라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를 대통령령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했죠.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튼 청구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때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할 테고 회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는 60일 동안 심의하고 의결할 겁니다. 이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할 겁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부할 테고 송부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될 겁니다. 통지를 한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의결서 4본을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의결서 4본과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받은 의결서 4본 2장을 지적소관청에게 송부합니다. 송부받는 지적소관청은 성과를 수정한다든지 오류를 정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거의 다 출제가 돼요. 적부심사와 재심사도 이 그림에서 전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림이 똑같죠?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전부 다 60일 심의 의결, 3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 가능. 똑같죠? 그 다음에 30일 이내 회부, 지체 없이 송부, 30일 이내 회부, 지체 없이 송부 똑같죠? 그 다음에 7일 이내 통지 똑같죠? 그래서 똑같으니까 암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면 59쪽 보십니다. 59쪽. 59쪽을 보시면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있다. 요 5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요 5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이렇게 5가지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지방지적위원회는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중앙지적위원회는 5가지 업무 영역이 있지만 지방지적위원회는 하나만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이것만 지방지적위원회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을 보시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포함 동그라미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밑줄. 2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부위원장이 되고요. 3번을 보시면 3번 볼 거 없네요. 4번을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제외 동그라미 임기는 2년 동그라미.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장과 과장님이죠. 국장 직위에 있는 동안, 과장 직위에 있는 동안만 위원장, 부위원장이니까 기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볼 게 없네. 넘기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번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밑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집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소집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위원장 동그라미 치세요. 위원장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위원장 동그라미 치시고요. 두째 줄 끝에 보시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것도 동그라미 치십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그래서 의장 업무는 요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의장은 요 순서대로 하게 돼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선임 위원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것도 장난칠 수 있고요. 4번을 보시면 현지조사 있습니까? 현지조사 밑줄. 5번을 보시면 회의 5일 전까지 밑줄. 회의 5일 전까지 밑줄. 서면으로 통지 밑줄. 6번을 보시면 적부 재심사 시 측량 사안에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등기법을 진행할 텐데요. 등기법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등기법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듣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법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할 겁니다. 책에 있는 것만 할 거예요. 여기 없는 건 거의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테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네, 시험은 1시간 후에 보면 되겠죠? 시험은 1시간 후에 보면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